삐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심결에 핸드폰을 들어본 저는 도무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101동 땡땡호로 가서 이진희를 찾거라. 바로 시어머님의 문자였어요. 왜 제가 놀랐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 문자를 받기 몇 시간 전 저는 막 납골당해서 나오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을 그곳에 모시고 말이죠.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께서 제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란 제가 큰아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할머니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약 문자를 남겨놓으신 것 같다고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어머님을 떠올려 보니 어머님은 항상 무언가 불안해하셨던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당신께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기약할 수 없기에 살아생전에 본인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라도 빠뜨리진 않았나 항상 불안해하셨거든요. 무엇 하나라도 빼놓을까 싶어서요. 아마 그런 시기에 저에게 예약 문자를 남겨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6년 전 자궁암이 번져 대장암 수술까지 받으셨던 어머님이셨죠. 이후로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암이 완치되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갑작스럽게 발현한 암세포를 더 이상 어머님은 견뎌내지 못하셨던 거죠. 내가 죽으면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옆에 있게 해줘. 또 그런 말씀하신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님만 용기 내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꼭 그러시더라. 왜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지? 내가 또 둘째라고 했니?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가 보다. 사실 어머님의 첫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저랑 새 아이만 남겨두고 8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갔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계속 제 남편 곁에 있고 싶다 하셨어요. 아마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 때문이겠죠. 어쨌든 빨리 힘내시고 두려워할 거 없으니까 용기 내세요, 어머님. 더 이상 용기 낼 힘도 없다. 이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섭고 그러네. 이것저것 다 챙겨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서 힘내셔서 우리 빨리 퇴원하고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끝내 어머님은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셨죠. 남은 저희들과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신 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국 어머님의 희망대로 당신의 첫째 아들인 제 남편 옆에 평안히 연명하셨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시어머님의 문자가 제게 도착했었던 거예요. 이진희,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죽기 전 제 남편의 입에서도 단 한 번도 불리어 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며칠 고민한 끝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어머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전 용기 내어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어머님이 남겨주신 문자뿐이었죠. 이진이라는 분이 나이가 몇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른 채 전 무작정 가보기로 했습니다. 행여나 집에 안 계실지도 몰라 근처 카페에 몇 시간이든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대아파트 101동에 도착을 했죠.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압구정동이지만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의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들 중 하나라는 사실 말이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자에 적힌 호수 앞에 서서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마침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확인해 보니 첫 글자는 김,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잘못된 주소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경비실이라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나 가야겠다 싶어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엘리베이터의 입구에서
한 50대 정도 나이의 여성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어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기에 저분이 이진희 씨일 거라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낯이 익었는지는 그때까진 알지 못했죠. 물론 그분 역시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듯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실 거 알고 있었고요. 혹시 이진희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이진희입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렇게 전 영문도 모른 채 이진희 씨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구조였어요. 거실 정면에 가족 사진인 듯한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고, 사진 안에는 이진희 씨의 남편과 아들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마침 이진희 씨가 음료를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마 문자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보낸 문자 말이죠.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며느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어머님, 그러니까 이영순 씨께서는 핸드폰이란 기기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자도 아니고 예약 문자를 하셨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단 얘기겠죠. 그 도움을 드린 게 바로 저고요. 아, 그럼 시어머님 옆에서 문자를 직접 찍어주신 게 이진희 씨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물론 이영수 씨께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계셨죠. 하지만 제가 이영순 씨의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가져와서 직접 문자를 입력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글쎄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희 씨는 저희 시어머님인 이영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시어머님의 이름의 끝 글자를 따 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시아버님을 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 여섯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키워야 할 아이들도 많고 또 여섯째이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어린아이가 홀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야 했겠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무렵 청계천 인근 피복시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재봉틀을 손에 놓지 않으셨던 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 한참 꽃피울 나이에 천먼지가 날리는 좁디 좁은 공장 안에서 매일같이 재봉틀을 돌리며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작은 쉽게 말해 시다라 불리는 보조 역할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매일같이 천을 떼다 나르고 재단사들의 옆에서 잔심부름을 도우며 여공으로서 일을 시작하셨던 거죠. 하지만 당시의 노동 조건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해요. 기본 12시간 노동은 기본에 잔업의 특근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던 시절도 아니었죠. 그렇게 매일 같은 노동에 시달리다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곳은 좁디 좁은 쪽방촌이었어요. 심지어 그 작은 방도 지출되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두세 명의 다른 여공들과 함께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은 또 가족들에게 보내야 했죠.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일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시대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몸이라도 아프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일터에 나갔어야 했어요. 그 당시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던 그 시기이기도 했죠. 각혈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린 여공의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태일. 당시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비참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여공들 사이에 순이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그날도 힘겹게 일을 마치고 쪽방촌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 다른 여공이 조심스레 순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너 혹시 김상훈 씨라고 알아? 아니, 잘 모르는데. 이상하네. 그런데 왜 너를 찾지? 나를 찾았다고? 언제? 어제 야간 작업하는데 자신이 김상훈이라고 하면서 순이 너를 찾더라? 안 그래도 원래부터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순이는 낫지 않는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음에도 어떻게든 버티며 일을 하고 있던 때였죠. 나는 그런 분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해선 더 이상 모르는 거야?
글쎄, 나도 더 이상은 잘 모르겠네. 오늘도 그 사람이 찾아올까? 내가 어제 순이는 아침 쪽 근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너가 출근하면 공장으로 직접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문도 모르는 남자의 이름에 순이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워낙 그 시기가 지방 등지에서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무일푼으로 서울을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을 나간 형제나 자매 등을 찾으러 공장을 찾아오는 가족들도 많았죠. 아마 김상훈이란 사람 역시 그런 이유로 공장을 찾았겠지만 자신이 아닌 동명이인을 찾는 거라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둘러 출근해서 한참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작업 반장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요. 반장이 직접 자신을 찾을 일이 없었기에 순이는 많이 놀랐다고 했죠. 그런데 반장이 약간은 긴장된 눈빛으로 순이에게 말을 했답니다. 순이, 어여 빨리 챙겨서 정문 앞으로 나가봐. 왜요? 저 아직 일 안 끝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빨리 나가라면 나가라니까. 오늘 일당 챙겨줄 테니까 빨리 퇴근해. 아니 도대체 왜? 나가라면 빨리 나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움직여 빨리. 반장의 재촉에 영문을 알 수 없던 순이는 우선 정신없이 자신의 짐을 챙겨서 정문 앞으로 뛰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순이는 불안했죠.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찍혀서 이렇게 회사를 잘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문 앞을 나갔는데 한 젊은 남자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김상훈 씨 되시나요? 예, 제가 김상훈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게 다름 아니라 저기 반장한테 미리 언지를 주긴 했는데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근처 다방에서 잠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 일당을 꼭 챙겨주라고 반장한테 일러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반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일러둘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순이는 그 남자를 따라 인근 다방으로 향했다고 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꽤나 오래전부터 순이 씨를 지켜봤습니다. 저를 지켜보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우선 전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B단지에 위치한 공장의 사장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시고요. B단지라면 순이가 일하고 있던 단지와 가까운 옆 단지였죠. 한마디로 이 훈이라는 사람은 공장 사장의 아들이라는 얘기였죠. 우연찮게 학급의 동료들과 공장을 찾았다가 마침 출근하던 순이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잘은 모르겠지만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가슴만 울렁대는 느낌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용기 내서 훈이의 말을 들은 순이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해요. 지금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순이 씨만 괜찮다면 저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용기 내어 말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작스럽게 교제를 제안하는데 꽤나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이 씨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열악한 곳에서 순이 씨를 건지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 바로 사회노동에 대한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문을 아들인 제가 배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 청계천뿐만 아니라 구로공단 쪽도 학우들과 여러 차례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순이 씨를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신의 학문을 위해 공순이와의 교제가 필요한 과정이란 말씀인가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이건 학문과 별개로 순이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거역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책상에서 앉아서 사회 문제를 논한다는 게 직접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게 들리는군요. 오늘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순이는 다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뛰어나온 훈이는 그런 순이를 거칠게 붙잡았죠. 왜 제 말을 곡해하십니까? 제 아버지가 공장 사장이란 이유 때문입니까? 저 역시 공돌이었다면 순이 씨께서는 제 사랑을 받아주셨을 겁니까? 저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거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환경과 순희 씨의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거절하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훈이의 말에 순이는 뜨끔한 마음이었죠. 사실 B단지에 위치한 공장 사장은 난폭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심지어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순이 역시 그런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 하루는 공장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저의 아버지라는 권력의 힘에 의해 가능한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순이 씨를 만난 거 역시 사실이지만 제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니 저라는 인간 자체가 싫지 않으시다면 계속 순이 씨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순이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그 남자는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공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반장이 순이에게 그랬다고 해요. 저기 순이야, 미안한데 김상훈 씨 좀 공장에 안 오게 해주면 안 되겠냐? 눈치 보여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매일같이 들락거리는데 환장하겠네. 행여나 우리 공장장한테라도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 나도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얘기 좀 잘해봐. 여기 좀 오지 말라고. 부탁한다 순이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켜대던 반장이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앞에서 눈치를 보며 얘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순이는 오히려 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바로 권력의 힘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여공들의 시선이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순이만 편애받는다는 그런 시선을 순이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이 없는 날 그 남자가 다닌다는 학교로 당장에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얘기했다는 훈이의 동아리 방을 찾아간 순간 순이는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있는 집 자식들의 심심풀이 오락거리로 사회를 바라본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갖가지 자료들과 벽 곳곳에 붙어있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전단지들까지, 심지어 훈이의 하구 몇몇은 거친 시위로 구속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훈이 역시 자신이 직접 시위에 최일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순이 씨께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훈이 씨를 오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시위에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의식에 대해서 전 철저히 저항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 말이죠. 노동은 신성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는 당연히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이 충분한 복지 아래에서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이의 학교를 찾아간 그날, 순이는 학교 학우들을 진두지휘하는 훈이의 모습에 스며들듯 빠져들었다고 해요. 이후 순이는 일하던 공장을 나와 훈이의 소개로 노동자 인권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했고요. 또 함께 일을 했던 여공들의 어려움 등을 여러 채널로 수집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현장 목격담을 담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훈이와는 함께 저항한다는 동지애와 더불어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훈이는 강제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순이와는 잠시의 이별을 하게 되었죠. 군에 간 훈이를 위해서 순이는 정말 헌신적이었다고 해요. 강원도 전방까지 매번 면회를 갖고 외출 혹은 휴가를 나오는 날이면 훈이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시간을 할애했죠. 그러는 와중에 순이는 어느새 열렬한 노동운동가로 변해 있었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훈이가 제대로 약 6개월 정도 남긴 시점, 순이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훈이는 잘 됐다고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이는 걱정이 앞섰죠. 순이의 부모님은 둘째치고 훈이의 부모님께선 둘의 교제를 전혀 알고 계시지 못했거든요. 안 그래도 노동운동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이셨는데, 노동자였던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이를 쉽게 허락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훈이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말년 휴가야.
그때 우리 같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지 그게 전 걱정이에요. 심지어 아이까지 가진 저를 좋게 봐주실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든 넌 내 여자야. 내 여자와 내 아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지켜. 그리고 말년 휴가를 나온 훈이는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순이의 손을 붙잡고 당장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불보듯 뻔했다고 해요.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서울대까지가 나온 놈이 대모지를 하지 않나. 거기에 뭐 공순이? 너 지금 네 창창한 미래를 여기서 끝내고 싶냐?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미래가 어때서요? 저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 자신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저 여자 데리고 나가. 그렇게 반대하시면 저 이 여자랑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훈이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이제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고 차근차근 일도 배우면서 커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잖아. 그런데 저 여자가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딱 네 앞길을 막는데 그걸 모르겠니?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야, 훈아.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 이 여자랑 살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가자, 순이야.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순이는 훈이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이 아버지의 저택 밖에 놓여있던 벤치에 앉아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나도 나지만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 걱정에 순이는 앞날이 캄캄할 뿐이었죠. 걱정하지 마. 저런 반응 나올 거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너랑 우리 아기랑 같이 살 거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들의 작은 단칸방을 빌려 그곳에서부터 순이와 훈이는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이는 순이를 위해 결국 부모를 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순이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훈이의 부모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서울대를 나온 훈이 씨는 정말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열려있던 남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나 할 수 있었고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었죠. 그런 훈이 뒤에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도 있었고요. 그걸 순이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 순이는 아이를 낳게 되었죠. 아주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순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었다고 했죠. 그 사이 훈이는 노동센터의 일뿐만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릴 수입을 위해서라도 갖가지 일을 병행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삶이었는데 그리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포대기에 아이를 안고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순이는 단칸방 앞에 도착할 때쯤 고급 차량에서 내리는 누군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훈이네 어머니였죠. 순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밍크코트를 입은 어머님의 싸늘한 표정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고 했죠.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나랑 가지. 그렇게 인근 다방에 들어가게 된 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또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행여나 돈봉투라도 꺼내서 제발 자신의 아들에게서 떨어져 달라 애원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집의 현실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알았니? 네. 사실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대소사를 봐주시던 어르신분이 계셨어. 그분의 말에 따라 우린 지금까지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거고 오래도록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도사라고 하면 너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분이 오래전부터 훈이 아빠한테 해왔던 얘기 하나가 있었어. 그게 어떤 얘긴가요? 아들이 절대 딸을 가져선 안 된다고. 그 딸아이가 집에 들어선 이상 집안의 모든 게 거덜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물론 남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다만 우린 언제나 그분의 말을 따라왔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훈이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지. 그것도 딸을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훈이가 너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도 거절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너희 딸아이는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훈이 아빠랑 오랜 얘기 끝에 결정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선택은 너희들이 해. 너를 선택할 건지 너의 아이를 선택할 건지는 너희 둘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알겠니? 순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양자택일을 던지고는 훈이 어머니는 후련히 가버리신 거죠. 소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집안이 망한다. 도대체 그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돈과 명예를 가진 이들이 일찍이 무속에 기대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너무도 어여쁜 자신의 딸이었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죠.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그렇다고 태어난 아이를 버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순이의 말을 들은 훈이는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순이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는 조심스럽게 훈이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당신은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너랑 우리 아이를 버리란 얘기야? 그게 어쩌면 당신한테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다시는 말도 안 되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꽤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훈이와 순이의 대화가 모두 물거품이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훈이의 아버지가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신 거죠. 그렇게 첫째 아들인 훈이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훈이 아버지 역시 자신의 일을 예측이라도 한 듯 진작에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준 후였죠. 또한 훈이의 어머니 역시 훈이에게 간절히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와서 네가 아버지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아우성이야. 까딱하다간 자식들 역시 물품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 싫으면 모든 걸 정리라도 해달라는 얘기야. 훈이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훈이는 더 이상 도망칠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딸은 안 된다. 딸은 들어와서는 안 돼. 그게 어렵다면 내가 좋은 보육원을 알아놓을 테니까 당분간이라도 그곳에 위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니? 위탁이라는 건 아이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잠시만 맡겨놓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훈이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없었죠. 자신의 딸을 보육원에 위탁시키라니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훈이를 바라보면서 순이는 어쩔 수 없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아이만 나가고 살겠다고 여러 차례 당신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서 빨리 들어가서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매번 말했지만 당신은 계속 거절해왔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셋째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절 가장 많이 아껴주던 오빠셨죠. 오빠께 제가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의 아이를 양딸로 입양시켜 책임지고 키워주겠다고. 그러니 너희 부부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번듯하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자주자주 찾아오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악의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순이는 그럼에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순 없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장 슬프지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의 나이가 채 2살이 되기 전에 아이는 셋째 외삼촌이자 양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이는 쓰러진 아버지의 사업을 맡아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죠. 워낙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사업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혜택을 부여했죠.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특근이나 잔업 등을 없앴습니다. 거기에 병가나 월차 등을 넉넉하게 제공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 더욱 월등한 수입을 내었다고 합니다. 훈이 사장님이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노동자들도 나타날 정도였죠. 하지만 변화라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훈이가 이끌던 공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업체 사장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장들이 훈이에게 와서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내는 게 일상 다반사였다고 해요. 자신만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던 순간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순이는 자주 셋째 오빠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아이 양육을 위해 아낌없이 오빠에게 베풀었죠. 심지어 셋째 오빠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이었지만 셋째 오빠는 오히려 부담스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순이야, 물론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만 이렇게 많이 보내주지 않아도 돼.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 그냥 우리 딸을 받아준 오빠네 살림살이도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래서 그래서 보내는 거야. 정 너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겠다면 이렇게 하자. 양육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최대한 아이를 위해 적금을 들게.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생활에 든든한 미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야. 그 돈이 친엄마가 보낸 자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도 순이 너한테 고마움을 느낄지도 모르니까. 셋째 오빠의 고마운 생각으로 아이는 일찍이 자신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돈은 차곡차곡 모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순이는 아들 둘을 더 낳게 되었죠. 순이는 이를 삼신할매에게 항상 감사해왔다고 합니다. 만약 딸을 낳게 된다면 시어머니의 명에 따라 어떤 불행한 일이 또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훈이의 사업이 건실해질 즈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워낙에 사람 좋았던 훈이가 자신과 오래도록 노동운동을 함께 했었던 하구의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되어 훈이가 그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하구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고요. 결국 훈이는 지금까지 땀 흘려 키워왔던 사업체의 대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이었다고 해요. 그 일로 훈이는 집까지 정리해야 할 정도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아들 둘이 한참 커가는 시기에 훈이는 모든 걸 잃고 만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셋째 오빠는 불이 나게 순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얘기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 우리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보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아이 이름으로 해놨던 계좌 언제든 인출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오빠. 그 돈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우리 아이 거니까 말이죠. 그즈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다 뭐다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뿐 아니라 앞으로 대학 자금까지 생각하면 그 돈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강하게 말했던 겁니다. 사실 아이는 조금 머리가 컸을 중학교 시절에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얘기해야지 하고 있던 셋째 오빠는 자주 찾아오는 고모, 그러니까 자신의 친엄마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다고 해요. 왜 고모는 계속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셋째 오빠는 고모가 아이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순이가 찾아갔을 때 아이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해요. 난 고모가 내 엄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미안하다. 그때 널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아직도 후회하고 있단다. 후회요? 이제 와서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그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후로 순이와 아이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해요. 한창 사춘기에 들었던 아이에게 있어서 친엄마라는 존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사이사이에도 순이는 계속해서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때는 심지어 훈이의 사업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고 변변찮은 선물조차 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값비싼 코트를 입학 선물로 아이에게 주었던 순이었죠. 하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던 훈이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끝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훈이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이 바로 제가 남편을 만난 시기였고 전 훈이, 그러니까 저의 시아버지를 끝내 보지 못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터였죠. 그렇게 가족의 대소사를 나누었던 도사란 인간의 말이 끝끝내 틀려버리던 순간이었죠. 자신의 딸마저 친오빠에게 보내고 도사란 인간의 말대로 아들만 낳았는데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훈이는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순이는 끊임없이 괴로워했었다고 합니다. 20대가 된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했더라면 지금까지 널 먼발치에서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정말로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그렇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친엄마를 향해서도 아이는 냉담했다고 해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단지 자기를 버린 부모일 뿐이었을 테죠. 바로 그 아이가 제가 만난 바로 이진희 씨였습니다. 성까지 셋째 오빠를 따라 이 씨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진희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야 시어머니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인 내 남편을 가끔 둘째라고 불렀던 건지 그 역시도 이해되기 시작했죠. 어쨌든 어머님에게 있어서만은 진희 씨는 바로 자신의 둘도 없는 첫째였을 테니까요. 고모는, 그러니까 제 친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바로 너라고. 하지만 저는 그리 달갑게 듣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엄마라는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바로 엄마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저한텐 지금껏 사촌동생이었던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그 즈음이었어요. 바로 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셋을 낳고 한창 자동차 영업에 정신없던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마지막 인사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일이었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요. 저의 괴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어머님의 고통은 더하셨겠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당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례식장을 찾은 진희 씨를 붙잡고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진희 씨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사실 진희 씨란 존재는 저희 남편에게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가족 간에 큰 만남도 없었기에 제 남편도 아기 때 한두 번 외에는 진희 씨를 본 적도 없었죠. 그러니 자신에게 누나가 있을 거란 사실을 죽을 때까지 알 길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딸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자고 했던 건 정작 시어머님 본인이셨다고 해요. 아마 본인의 잘못이 여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였겠죠. 그러니 셋째 오빠 외에는 언제나 비밀처럼 존재해왔던 게 바로 진희 씨였던 겁니다. 그런 진희 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제 남편의 장례식이었던 거죠. 사실 저도 당시에 진희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젠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진희 씨도 많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다 내 탓이다. 내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오래도록 업을 받는구나. 죽은 내 아들이 누나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게 난 너무도 괴롭구나. 이제 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꼬. 딸도 버린 비정한 엄마가 이젠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말았으니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친엄마를 보면서 진희 씨는 그제야 자신을 버린 엄마를 이젠 용서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의 친엄마에게 간간히 연락도 드리고 가끔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 사이 저는 어머님을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곁에 항상 함께 해왔던 거죠. 저 역시 부족한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상하게 딸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암이 걸리셨을 때도 끊임없이 어머님 병간호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하지만 지금도 의문이긴 해요. 왜 어머님께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친딸인 진희 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는지 말이죠. 그 의문에 진희 씨가 대답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분께 이젠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말렸죠. 남편을 떠나보낸 며느리에게 이제 와서 너에게 시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자체가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 싶었어요. 그건 안 그래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는 며느리에게 괜한 부담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진희 씨 입장에선 그럴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만약 제가 진희 씨를 진작 알았다면 저도 많이 놀라했겠죠. 남편도 모르는 남편의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시 병원에 와달라고요. 마침 그땐 며느리분께서도 오지 못하던 그날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아마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 조금은 보탬이 되어주고자 싶어 하셨죠. 어머니란 존재에게서 처음으로 부탁이란 걸 받아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흔쾌히 고개를 끄덕거렸고요. 딸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일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봐 주신 며느리분께 저 역시 매우 감사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아서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를 찾아와 달라고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희 씨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전 뭔가 싶어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가 찍힌 수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이 돈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께 빌린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봉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큰 금액의 돈을 제 눈으로 본 것도 처음이었죠. 사실 어머니가 그간 보내주었던 돈을 저희 양아버지가 계속해서 모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작게는 주식에서부터 투자까지 여러 재테크를 하면서 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운이 좋았던 탓이겠죠. 그렇기에 지금 드리는 돈은 제게 있어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친어머니의 부탁을 처음으로 들어준다는 기쁨도 아주 크고요. 그러니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희 씨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역시 덩달아 깊게 머리를 숙였죠. 그리고 다시 고개 들어 본 진희 씨의 얼굴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간의 모든 서러움을 끝내는 그런 눈물이었겠죠. 비밀처럼 살아왔던 존재, 본인 스스로 역시 비밀을 자처해온 그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쳐갔을 테죠. 그런 진희 씨를 바라보며 저 역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내 남편의 가족사를 내 남편의 친누이에게서 들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진희 씨 집을 나온 제 발길은 그리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간의 심적 고통도 절 짓누르는 듯 했죠. 왜 그렇게 암이 어머님을 괴롭혔는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저 역시 더욱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2달 후 제 남편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이제야 생긴 제 시누이 이진희 씨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함께 간 저의 아이들에게도 당당히 인사를 시켜드렸죠. 인사드려. 너희들의 고모님이셔. 지금껏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지 못했다만 이젠 너희들의 고모님께 항상 문안 인사드리자. 알겠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을 향해 이진희 씨가 밝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친조카들에게 처음으로 듣는 말일 테죠. 고모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흰 남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바로 옆엔 어머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가만히 제 남편을 바라보던 이진희 씨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야 인사를 하네. 너무 늦었다만 그래도 하늘에선 어머니랑 함께 편안히 있기를 빈다. 그리고 진희 씨는 어머님 앞에 와 서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어머님이 계신 유리를 쓰다듬으셨죠. 그곳은 어떠세요? 아버지도 뵙고 동생도 보고 편안하세요? 기나긴 시간 동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 성실히 이행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젠 마음 편히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진희 씨는 저를 돌아봤어요. 이젠 수시로 연락하며 자매처럼 지내는 절 향해 말이죠. 그리고 새로 생긴 올케와도 오래도록 즐겁고 재밌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희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항상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